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5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인복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형님이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제 시댁 식구들은 모진 곳 없이 순둥순둥한 분들이세요. 시부모님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신 적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신 적도 없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시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으셨고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후쯤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4살 적었어요. 그렇지만 전 당연히 형님 대접을 하려고 했죠. 근데 형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나서 형님은 앞뒤 상관없이 저에게 반말을 하셨고 자신은 대우를 해주길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형님 댁에 부르셨는데 가보니 형님 친구분들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형님이니까 말 놓을게. 괜찮지? 애들아, 여기는 내가 말했지? 나보다 나이 많은 동서 있다고. 인사해, 동서. 여기는 내 친구들. 동서, 나보다 아무리 시집을 5년 빨리 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런 건 나이 순이 아니라 학렬 순이잖아. 그치?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는 말 놓아도 동서는 나한테 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어머님께서는 동서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나이도 있는데 굳이 뭐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나이 많다고 해서 예의 안 차리는 애들 딱 질색이거든. 아, 네. 안 그래도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형님이시니까 형님 대우를 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지. 다음에 올 걸 그랬네요. 집에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머님께서 형님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과일인데 온 김에 가지고 왔어요. 동서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칼질도 잘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막 결혼해서 이런 거 잘 못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도 과일 좋아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가서 과일 좀 내와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과일이랑 저기 찻장에 보면 차도 있는데 차도 우려가지고 같이 가져와줘.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그 과일 하나만 자르지 말고 여러 개 골고루 해서 잘라줘. 네? 아니 형님, 저는 형님이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친구분들도 계시니 저는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 과일 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시간 내서 나온 거라서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과일 여기 놔둘게요. 형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과일과 차를 내오라고 시키는 형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일을 두고 나가려고 하자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모욕적이었죠. 형님 친구들은 나이만 많지 별거 없는 것 같다며 형님이 제대로 잡겠다면서 저를 향해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나이도 어린데 결혼 생활도 이제 시작했으니 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로 볼 일이 없었고 형님도 저를 혼자 불러내지
출산을 하면서 가다출혈로 인해서 전 생사를 오가게 되었고 다행히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깨어나고 나서도 몸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1년 동안은 아이 육아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1년여 동안 시댁 식구들을 따로 보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괜히 제가 신경 쓰일까 싶어서 집에 오지 않으시고 아이만 시댁에서 데리고 가서 봐주셨죠. 그런데 형님께서 전화를 해와 제가 아픈 것이 꾀병이 아니냐는 말을 꺼내셨죠. 동서, 아무리 아파도 며느리라면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아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나 이거 나만 오길 벼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출산하고 몸조리 하는 거라 생각해도 1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진짜 아픈 거 맞아? 뭐 병원에서 진단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나 좀 보여줘. 나 진짜 못 믿겨서 그래. 출산하고 기력이 약해진 걸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드리나요? 형님도 이제 저희 시댁 다 파악하셨겠지만 시부모님 저희한테 뭐 한 번 시킨 적도 없으시고 명절에도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두셔서 저희 할 것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출산하면서 출혈이 심했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길게 쉬게 되었는데 제가 몸 나아지면 그때 봬요. 내 주변에서도 동서처럼 출산하면서 과다출혈 있었던 애가 있는데 걔는 멀쩡하던데? 지금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잘 지냈는데 동서만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서 솔직히 말해봐. 지금 괜찮은데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시부모님이며 도련님이며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 죄다 동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동서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몸도 제 맘대로 따르지 않는데 이렇게 전화하셔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형님이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진 모르겠지만 저 거짓말로 아픈 거 아니고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전처럼 생활하고 싶거든요. 아니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성질이야? 동서 성질낼 기운은 있는가 보네. 거봐. 동서 그거 다 꾀병이라니까. 동서 진짜 아프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렇게 화낼 수 있겠어? 화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거 맞네. 동서 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꾀병을 부려? 남들 다 출산하는데 동서만 너무 유난인 거 알아? 주변에서도 말해주고 싶은데 동서가 너무 아픈 척 해버리니까 다들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거야. 동서, 눈치 챙겨. 죽을 뻔했던 제 앞에서 꾀병이 아니냐면서 비꼬는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형님을 찾아가 한바탕 했는데 형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울며불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꾸를 하거나 대항하고 싶은 생각조차 못했죠. 제 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을 때쯤 형님 역시 임신을 하셨고 출산을 하셨어요. 출산하고 나서 조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면서 펑펑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거기다가 도련님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출산하고 몸도 좋지 않아서 애도 제대로 못 돌봤는데
어떻게 제 몸 걱정은 안 하세요? 동서 아플 때는 그렇게 매번 걱정만 하시더니 왜 저 출산한 거는 관심도 안 가지세요? 저는 장손 낳았잖아요. 제가 장손 낳았으면 제 걱정을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팔목이며 어깨며 다 아프고 힘든데 동서만 걱정하시고 이거 차별이잖아요. 아이고, 큰애야. 그런 게 아니라 둘째도 그렇지만 우리는 뒤에서 걱정만 했지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 괜히 찾아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둘째 출산했을 때 너희들도 있는 자리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근데 큰애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걱정 정말 많이 했단다. 서운한 거 있으면 풀거라. 아, 당신 왜 그래? 이러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아,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면서 가겠다고 하더니만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해주실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당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산후도우미 오시는 분, 그 돈 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3달이나 받아놓고서는 도대체 뭘 차별했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만 말해. 아니, 내가 돈 받은 걸로 그래? 동서 아플 때는 시부모님이며 당신이며 걱정하면서 챙기려고 하잖아. 아니야? 나도 출산하고 힘든데 나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뭔데? 동서는 이런 자리 참석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다며.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는 참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신경 써줬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다 나보고 서운하겠다고 해. 아,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재수씨 죽다 살아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재수씨랑 당신이랑 차별한 적 없어. 이렇게 만나는 자리도 당신 안 나와도 된다고 분명 얘기했고, 지금까지 당신 애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고 모유 잘 나와도 그냥 단유해버린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몸조리 하라고 했더니만 집에서 쉬지 않고 당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한 달 후부터는 잘만 나갔잖아. 그래 놓고서는 애는 산후도우미한테 맡겨두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형님은 너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출산 후 형님은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산후도우미에게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출산하고 모유도 많이 나왔지만 하기 싫다며 단유를 해버렸고, 낮에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주버님이 봐야 한다며 자신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저희는 형님이 시부모님께서 차별을 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황당했어요.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모두 시부모님이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주버님은 알고 있던 세월 동안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흐지부지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난 후 시부모님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줄여야 할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과 각자 따로 뵙게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마주치게 되었죠. 시간이 더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특하고 똘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게 된 자리에서 딸의 경시대회 1등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형님은 기분 나빠하며 비웃으셨어요.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들 똘똘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시대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신청해서 갔다 왔더라고요. 학원 한번 안 보내고서 이렇게 잘하는 애는 드물다면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애가 제 뱃속에서 나왔는지. 동서, 집에서 막 애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따로 공부도 안 하는데 경시대회 1등이 웬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동서가 집에서 막 애 잡아서 공부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동서가 생각하기에는 안 잡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보면 잡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 다 똘똘하지 않나? 난 또 뭐 천재로 증명이라도 된 줄 알았네. 고작 경시대회 1등 가지고 너무 호들갑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경시대회 1등 한 게 뭐 엄청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게 뿌듯하고 대견한 거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대단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동서, 너무 딸이라고 감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딸은 커봐야 아는 거야. 동서도 봐봐. 어릴 적에 똑똑했다면서? 근데 지금 딸이나 키우고 집안에만 있는데 어릴 적에 똑똑해봤자 아니야? 우리 준성이처럼 아들로 태어나면 또 모를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나중에 창피할걸? 동서 너무 호들갑이야.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애를 얼마나 공부로 쪼아댔으면 그랬겠어? 동서 치맛바람 벌써 무섭네.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 대꾸를 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듣기로는 조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통에 형님이 매일 조카를 잡느라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딸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형님은 부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커갈수록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한번 말썽 없이 컸지만 반대로 조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조카가 크게 사고를 쳐 심할 경우 전학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며 말을 했죠. 이거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아?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 거. 동서가 동서 딸 자랑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저렇게 안 컸지. 동서가 계속 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다 자랑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은근 비교하고 아들 기죽이고 그래서 저렇게 크는 거잖아. 동서 어쩔 거야? 동서가 책임져. 우리 아들 전학 가게 생겼는데 동서가 다 책임지라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형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조카랑 얘기를 해보셔야죠. 저희가 만나면 1년에 얼마나 본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세요? 저 비교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형님, 조카 계속 그렇게 잡으실 게 아니라 조카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 책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형님 솔직히 조카 공부만 시키려고 하시지 조카랑 같이 놀러 가거나 시간 보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내가 내 아들 알아서 공부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선을 넘어? 애초에 네가 네 자식 자랑 안 했으면 우리 애도 기죽을 일도 없고 내가 공부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겠지.
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해놓고 발 빼는 거야? 동서 참 너무한다. 이거 동서 책임도 있어. 동서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가 그렇게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우리 애 잘 컸을 거라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형님 그 어린애 학원만 몇 개 보내시는데요. 시험 보고 한 개만 틀려도 형님 애를 쥐잡듯이 잡으시잖아요. 애가 오죽하면 저희 집으로 피신 왔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난리 난 일도 조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조카도 억울한 것 같던데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시고 형님 체면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참나, 날 가르치려 드는 거니?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걔가 동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작은 아빠 집에 못 가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오죽하면 피신 같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일은 동서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애 앞에서 자랑이나 하지 마. 그거 우리 애한테 상처고 기 죽는다고. 형님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님과 조카가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서도 매주 찾아오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꺼내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너무 잡으려고 해요. 솔직히 난 공부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 엄마는 아닌가 봐요. 애가 하루 종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요. 내가 애 학원 좀 줄이라고 말했는데 애 교육에 신경도 안 쓰는 아비라면서 무책임하다고 말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학원 좀 줄이긴 했는데 주말이면 책상 앞에서 아예 일어나게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데리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는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 하는데. 형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조카도 평일에 저희 집에 몇 번 오거든요. 학원에서 버티다가 힘들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형님한테 저도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저도 조카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잘 얘기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도 다 해봤죠. 근데 애 엄마는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주말만이라도 애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오는 거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요. 어차피 애 엄마는 자기 노느라 바쁘겠지만 솔직히 애 엄마 하는 꼴을 보면 더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아야지 싶다가도 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형님도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셨잖아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는다지만 저희 딸이랑도 비교도 하시는 것 같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동안은 편하게 계세요. 형님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는 몇 달을 그렇게 주말마다 꼬박 남편의 사업장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많았던 조카도 많이 좋아졌죠.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조카가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평일에도 일을 줄이면서 조카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고
조카 역시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화가 잔뜩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면서 여우짓을 했다며 저를 비난하셨죠. 전 형님의 비난에 참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힘들어하셨던 아주버님과 조카가 생각나 제 생각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꼭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어리네 그렇게 자정까지 학원 돌리고 쉬는 날 없이 공부만 시키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말에도 일어나서는 자기 전까지 책상에서 못 움직이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애는 지쳐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주말까지 쉴 틈 없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 애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님, 공부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형님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동서,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해? 동서 근데 참 여우다. 난 이렇게 뒤에서 여우짓 하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꼬드기고 자기 편 만드니까 좋아? 동서 딸만 공부 잘하면 되니까 그딴 말 할 수 있는 거지. 동서 진짜 사람 잘 홀리네. 어떻게 우리 남편까지 홀려가지고 이딴 상황을 만들어? 참 대단하다. 예전부터 기분 나빴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형님, 제가 싸우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형님 공부도 중요한데 다른 건 더 중요해요. 형님, 애들 한순간에 크고 지금 크는 시간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주버님도 계속 얘기하신다면서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그렇지만 조카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시키건 저렇게 시키건 네가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야. 넌 네 식구나 챙겨. 어따 대고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괜찮겠지. 공부 잘하는 딸이 있으니까. 동서 딸이 공부 못했으면 그런 말 할 수나 있었겠어? 그거조차도 여우짓이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 말로 할 때 주제 넘지 말라고. 형님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했지만 형님은 주제 넘는 일이라면서 화를 내셨죠. 그 이후로 조카와 아주버님은 저희 집을 오지 않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조카를 자정까지 학원에 보내는 듯 했고 계속해 늘어나는 학원비 때문에 아주버님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뛰셨어요. 시간이 더 지나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딸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크는 동안 짜증 한번 부린 적 없이 착하게 자라준 딸이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던 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만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면서 가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푹 쉬기를 바랬지만 딸이 꼭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니 전 무리하지 말고 해보라고 했죠. 그러던 중 형님께서 딸에게 가해를 맡기셨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형님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형님이 돈봉투로
딸 뺨을 웃으며 때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울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뛰어들어 형님을 밀었어요. 야, 너 그 잘난 머리로 왜 우리 아들은 가해 못 시켜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 진짜 웃기네? 애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돈독 올라가지고. 그래, 너 등록금 벌고 싶어? 그럼 돈값을 해야지. 너 우리 아들 1등 만들어줄 수 있니? 그거 아니면 나 너한테 돈 못 줘. 애 성적 오르는 거 보고 내가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 왜 때려? 이러려고 내 딸 가해하라고 불렀니? 진짜 뭐 하는 거야? 가해시키려고 했으면 애초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성적 오르고 돈 주는 게 어디 있는 도둑놈 심보야? 됐고, 가해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딸 때린 거, 그거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책임? 진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애 가해시키나 봐. 돈이 없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딸이 구걸해서 등록금 벌어야 되겠니?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애 못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이거 수능 본 거 좀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컨닝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갔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린 무시해도 내 딸 이렇게 무시하지 마. 네가 무시할 애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널 대우해 준 건 형님이라서 그런 거야.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인성이 무슨 형님이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지. 유치하게 뒤에서 사람 괴롭히는 거 네 취미니? 내가 지금 상황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너 앞으로 있을 일 꿈에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피눈물 흘릴 거라는 것만 알아둬. 아,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어디 할 거 다 해봐. 내가 눈물이나 한 방울 흘리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매번 뒤에서 호박씩 가면서 앞에서는 순진한 척 형님 거리면서 사람들 홀리고 다니고. 내가 너 여우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지? 네 애새끼도 마찬가지네. 돈독 올라서 사촌한테 돈 받고서 가해해주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웃겼는데. 애나 엄마나. 얘, 넌 왜 질질 짜니? 너 내가 뭘 했다고 질질 짜냐고. 되지도 않는 깡패 짓거리 그만해. 뭘 믿고 이따위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 나중에 내 바짓가랑이 붙들고 미안하다고 질질 짜지나 마. 그렇게 참아왔던 분노가 터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후 형님은 시부모님께 제가 반말하고 대들었다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신을 전부터 뒤에서는 무시하고 욕했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확인을 하려고 가족들을 다 불렀고 형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어요. 딸과 조카 역시 당시의 일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전 얼마 전 조카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형님은 온갖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 학원을 옮기며 다녔었는데 아이 성적을 핑계로 학원비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수강을 받는 진상짓을 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학원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옮길 학원도 없을 거라며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주버님께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아주버님에게는 학원비를 부풀어 말한 후 생활비를 받은 후에 절반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하다며 아주버님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형님께 부탁을 해서 목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전 형님과 통화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은 목돈을 받고 명품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며 사치를 부렸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울며불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했지? 솔직히 내가 동서보다 어리기도 하고. 아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솔직히 애들도 서로 차이가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 이해하시죠? 이번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언니가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서서 남편한테 말하면 이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버릇없게 안 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럴까 생각은 안 드니? 그렇게 일진짓거리 할 때는 재미있었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네 눈에 피눈물 날 거라고. 그간 재미있게 잘 지냈으니 벌 받을 차례 아닌가? 네가 한 짓 생각하면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하지 못할 텐데. 알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건 진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언니도 저한테 미안한 거 있잖아요. 시부모님도 비교하고 남편도 언니 칭찬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언니 탓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정신 차려서 살게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 사용 내역도 다 달라고 하고 난린데 다른 건 몰라도 언니가 돈 빌렸다고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넌 지금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20여 년을 비웃고 무시했던 게 네가 이렇게 빈다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피눈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권 양육권도 아주버님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없이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고 형님은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신고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면서 바득바득 우겼지만 집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아주버님을 통해 확보하고 신고하니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혼하고 얼굴도 못 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아주버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형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도 모두 주변에 말을 안 하시고 다니시니 형님은 주변에 저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며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선 전 형님이 일을 하는 곳에 찾아간 것이죠. 형님은 제가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서도 쫓겨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형님이 일하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 형님은 본 지역을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와 저를 원망하는 말도 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조카는 이후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황 없이 착실하게 공부했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어릴 적 방황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며 찾아오는 조카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무언가 잘나야 하는 사람이 아닌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저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 닥치게 되니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하자니 그동안 멍청하게 살아왔다는 거 광고하는 꼴 같아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으니 남편 얼굴 보며 지지고 볶으며 살아왔던 세월이 10년이 지나 버렸네요.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삶이었었고 제가 선택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의 경사가 되어버렸죠.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을 믿고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뒤에서 온갖 수발은 다 들며 최선을 다해 내조했었죠. 그리고 남편의 꿈인 의사가 된 이후 동네에 개인 병원을 차렸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안의 재산 상태는 비슷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계셨죠. 없는 형편에서 한 사람을 의사로 만드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뒤따라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예미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병원에 이런 식으로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옷차림이 이게 뭐니? 의사 남편을 뒀으면 품격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구걸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해진 옷을 입고 병원에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야? 아들이랑 점심 먹으러 들리면서 발견해서 다행이지. 만약 이 꼴을 간호원들이 보기라도 하면 자기 마누라 옷 한 벌 안 사주는 악덕 평원장으로 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제가 갑자기 급하게 온 이유는 재민 아빠가 집에다 서류 하나를 놓고 왔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준비도 못하고 온 거예요. 저도 화장하고 이쁘게 치장한 다음 오고 싶었는데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이 보며 육아하는 상황이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선 그냥 병원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발도 들이지 않아요. 그 서류 이리 내놔라. 그래도 세수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동네 사람 보는데 창피해서 네가 내 며느리라고 어디에서 말도 못하겠다. 내 아들 좋다고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긴 했었지만 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가 어쩜 이렇게 품격이 없는 건지. 돈 벌면 뭐해? 꾸밀 줄 몰라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어머님, 정말 서운해요.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서 재민이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도 준비해야 돼서 집 밖을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자인데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재민 아빠가 저를 쫓아다닌 거지 제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도 그의 의사 만들려고
시간과 돈 아껴가면서 똑같이 고생하고 세월 보냈어요. 그러니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상황을 한번 살펴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제가 가르치려 든다고 화를 내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로채듯 뺏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상당히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이 식사를 끝낸 간호사분들이 병원 쪽으로 걸어오자 시모는 저를 보여주는 게 창피했는지 급하게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 넣으셨고 문을 닫으시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라며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에 시모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따뜻한 모습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는 시댁 집안의 암적인 존재처럼 짐스러워 하시기 시작하셨죠. 시모에게 제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 단물 다 빠졌으니 이제 내치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시모가 저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은 한 귀로 흘려버린 채 1층으로 내려왔는데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찰싹 붙어있는 한 여자가 똑같은 아이스 커피를 들고 저에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길래 남편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될 상담 실장님이셔. 여긴 어쩐 일이야? 서류 준다고 했었지. 병원에 놓고 나오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 그래서 전해드리고 들어가는 길이야.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야? 저녁은 어떻게 하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그럼 이따가 나올래? 같이 저녁이라도 먹게. 당신 재민이 보느라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는 좀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머님이랑 저녁 먹고 들어와. 그럼 이따가 봐. 남편은 저를 안아주면서 고생한다고 미안해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 하는 남편의 모습은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어요. 시모에게 받은 상처도 금방 잊을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새로 들어온 상담 실장이란 여자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보다 많이 젊어 보였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옷과 애교도 많아 보여 분명 끼가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남편에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 재민이가 있었고 조강지처인 제가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 재민이를 돌봐주고 계신 친정엄마가 걱정이 돼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옆집에 살고 계신 아줌마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주변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저에게 빨리 오라고 손으로 재촉하시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옆집 아줌마한테 다가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켜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고 그 장면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줌마는 복도에서 대화하는 게 꺼려졌는지 저를 아줌마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일단 찬물부터 마시고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었는데 재민 엄마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참다 결국 부른 거야. 나도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 집에 나눠준 반찬이며 가끔 부업일손 부족할 때 도와줬던 게 고마워서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어? 표정 보니까 아예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그렇게 눈에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찌 살아가려 그래? 아직 나이도 젊은데 하루빨리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재민 엄마만 모르지. 동네 사람들은 벌써 소문이 자자하다고. 만약 재민이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면 초장에 확실하게 잡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생긴다고. 충격적인 사진 한 장에 믿을 수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람은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고칠 수 없는 게 바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면 대놓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뭔 자랑이라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지 너무 한심했어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집안이 난리 난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손을 잡고 있던 의문의 여자와 사랑스러운 눈빛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여자에게 보내는 시선은 저와 달랐어요. 의무적인 느낌과 진실된 사랑은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재민이를 돌봐주시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울컥했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곤 놀라셨는지 급하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일으켜 주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일단 제가 모든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만 했기 때문에 대충 핑계를 둘러댄 뒤 엄마를 배웅해 드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못 보던 셔츠 같은데 새로 산 거야? 아침에 출근할 땐 흰색 셔츠였는데 지금은 하늘색을 입고 있네. 당신 셔츠색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스타일이 바뀐 거야? 셔츠 살 시간도 없었을 텐데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직원이 분위기 좀 바꿔보라고 그래서.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맨날 흰색 셔츠만 입다가 하늘색은 처음 입어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지? 이런 거 종종 사서 입어도 괜찮겠어. 당신 많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절대 색 들어간 셔츠 입지 않겠다며 나한테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직원이 선물해 준 건 잘도 받아 입었네. 다음부턴 내 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그럼 내가 사준 셔츠 줘. 세탁하게. 그거 버렸는데? 때도 좀 낀 것 같고 너무 오래된 구식 스타일이라 앞으로 입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버렸어.
그 셔츠를 버렸다고? 당신 미쳤어? 그게 어떤 셔츠인데 벌써 까먹은 거야? 당장 가서 가지고 와. 내가 당신 의사된 기념으로 처음 선물해준 셔츠였잖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의사가 된 날을 기억하고 싶을 때 꺼내 입겠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 셔츠를 가차없이 버려? 그 직원이 선물해준 셔츠가 그렇게 좋았니? 나와 나누었던 대화들은 전부 잊어버린 거야? 셔츠 한 장 가지고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그때 감정이었지. 지금은 다르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거야. 지금 현재에 잘하면 되는 거지. 과거의 기억은 묻어두고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잘하면 되잖아. 이게 나한테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요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의사 되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나 추억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살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사진을 봤을 때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소리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가 집안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저는 남편과 만나면서부터 제 삶은 아예 없었어요. 오로지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번 돈을 남편에게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의사가 되었을 때 정말 며칠을 고민해서 제일 어울릴 것 같은 셔츠를 선물해 준 거였는데 아까워서 잘 입지도 않아 거의 새거나 다름없었던 셔츠를 직원이 준 선물 하나에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으니까요.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분명 셔츠는 집에 가져왔었겠죠. 결국 제가 이성을 잃어 남편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자 제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은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 이혼 생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건네준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을 불시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집 밖으로 내쳤다며? 그딴 낡아 빠진 천조가리가 뭔 대수라고 힘들게 일해야 하는 동원이를 밖으로 내쫓아? 이 집이 네 거야?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을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올라 청상을 차지하려 해? 오냐오냐 해주니까 우리 집안을 잡아먹으려 드네. 적당히 까부는 건 애교로 받아줄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칠 수 있다고.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를 내친다고요? 큰 소리 칠 사람은 어머님이 아닌 저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물러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이가 지금 뭐라고 다니는지 알고는 계신 거예요? 적당히는 제가 아닌 그이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도를 넘는 행동도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선을 넘거나 못한 적도 없어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걸 보시고도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으세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세요? 그이가 가정을 깨트리려
다른 여자와 동네에서 대놓고 놀아나고 있다고요. 저한테 증거가 이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시모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이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머리 굴리시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셨네요. 동네 병원이라 안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돈다면 분명 사람들도 찾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의사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다짜고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어. 제발 믿어줘.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딱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동원이 너 미쳤어? 내가 절대 책 잡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지? 힘들게 의사면허 따서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우리 집안의 먹칠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었는데 어쩜 너희 아빠랑 하는 짓이 똑같이 한평생 여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세상을 떠나더구먼. 이제는 너까지 엄마를 속썩이는 거야? 당장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 잡아오거라. 아주 잠깐 서로에게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보, 나 믿어줄 수 있지? 재민이 걸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전부 사실이야. 그냥 서로 몇 번 데이트한 것 말고는 없다고. 이 말이 거짓이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날 믿어줘야지. 그래? 지금 당신이 한 말이 전부 거짓이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 거라고? 그럼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영상 찍어. 나도 증거 하나는 남겨둬야 하지 않겠어? 믿어줄 테니까 방금 했던 말 똑같이 다시 해봐. 그럼 내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게.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곧바로 핸드폰으로 남편의 말하는 내용을 전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까지 흘린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시모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으셨는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하겠지만 의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걸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는 각방을 사용했고 재민이와도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지 쥐죽은 듯 한동안 조용했어요. 매일 칼같이 퇴근했고 개인적인 시간 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옆집 아줌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옆집 아줌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서둘러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많이 놀란 간호사분들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남편 옆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던 상담실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쫓아가니 비상계단에서 남편과 실장이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최대한 몸을 낮춰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남편은 그 실장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고, 그걸 듣고 있던 여자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여자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자식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했어. 의사가 된 게 전부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혼자서 다른 세상 살고 있는 것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최 실장도 그때 봤지? 그게 사람이냐? 내가 의사인데 옷 꼬락서니 봤지? 아무리 내가 서류가 급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심장에 두근거림도 없고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때 되면 밥 차려주는 가정부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 내가 한눈 안 팔게 생겼어.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잖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문외아라. 대화도 안 통해. 내 삶의 활력소는 유라 너뿐이다. 내가 너 말고 누구를 만나겠어? 조금만 기다려. 상황 정리되면 유라 너는 의사 남편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정말 원장님 마누라, 같은 여자가 봐도 질리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여자예요? 머리만 기른 남자지. 여자는 나처럼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전부 자기 탓인 걸 모르나 봐요. 난 여자한테 한눈 파는 건 전부 이유가 있다니까.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둘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걸 촬영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삶을 살려고 남편에게 인생을 바친 게 아닌데, 제가 안 보인다고 이런 곳에서 질 떨어지는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아주 손톱만큼 남아있던 정도 전부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옆집 아줌마 아니었음 이런 것도 모른 채 멍청한 삶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정리가 될 때까지 재민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왔다 갔다는 걸 간호사분들에게 들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제 할 일을 하면서 남편을 무너뜨릴 준비를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시간이 되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잤어? 오늘 직원들 회식이라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좀 늦었어.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래? 좀 늦었네. 사정이 있었겠지. 피곤할 텐데 씻고 들어가서 자.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그건 뭐야? 아, 이거? 내일 직원 한 명이 생일이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서프라이즈 선물 하나 준비했지. 서프라이즈 선물로 샤넬백을 선물해 주나 봐. 당신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은 좋겠어. 그런 선물도 받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 것도 하나 준비했지. 질투할 줄 알았다니까. 이래서 여자들은 달래줘야 돼. 이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야. 당신은
거의 집에만 있잖아. 나갈 일도 없는데 비싼 거 사봤자 쓰지도 않을 것 같아서 실용적인 걸로 구매했다고. 이것도 명품인 거 알지? 이참에 머리 좀 정리될 수 있고 좋잖아. 애 돌보는데 지저분하고 답답하잖아? 그래서 머리핀이 당신에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센스가 좋다니까.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니까 그런 명품 가방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신경 써서 고른 거라더니 사은품이라고 택에 적혀있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 수발만 들었는데 고작 사은품 머리핀 하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남편은 당황했는지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상황을 모면했어요.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남편이 의사가 되면 제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건 다 사주겠다고 했던 그때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고작 사은품 머리핀 하나 받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분명 남편이 들고 왔던 샤넬백은 그 실장에게 줄 게 뻔했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자존심 다 버리고 샤넬백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 정도의 명품백 쉽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있으니 기분이라며 선뜻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샤넬백을 받고 싶은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실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그날 남편과의 인연을 끝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장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아서 경계하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의 본처라고 밝혔어요. 순간 당황했는지 끊어버렸지만 다시 전화를 걸으니 본인도 할 말이 있는지 용기 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좀 하고 싶다며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본인도 제가 빨리 정리하길 원했는지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이랑 요즘 재미가 좋은가 봐요. 얼굴빛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 전부 명품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부 치장이 좋나 봐. 좋으시겠어요. 의사 남편 만들게 되셔서. 저는 그만 놓아주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떠난 마음 붙잡아봤자 서로 피곤하잖아요. 하루빨리 갈라서야 헛된 인생 소비 안 하시죠. 질질 끌어봤자 피밖에 더 봐요? 인생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같은 여자가 봐도 원장님이 왜 이탈하셨는지 알겠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축 처진 살덩이에 헝클어진 머리하며 얼굴은 탄력 없는 주름으로 가득하니 제가 남자라도 치가 떨려 도망치겠네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이혼하시게요? 저희도 하루빨리 결혼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뱃속에 원장님의 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임신 7주라네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임신이라는 게 마냥 좋은 줄만 아시는데 출산하시고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그이가 깜빡하고 집에 놓고 갔나 봐요. 전날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넣은 것 같던데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잠깐 봤거든요. 아마 제가 받았어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됐을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남의 선물을 함부로 뜯어보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 잠깐, 이게 뭐죠? 이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보면 몰라? 그쪽도 똑같은 거 사용했을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심한데? 잘 봐봐. 글씨 못 읽어? 이름 적혀 있잖아. 축복이, 찰떡이, 꼬물이, 대박이, 행복이, 튼튼이. 전부 다 임신 테스트기인 거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쪽 아이 한 명밖에 없잖아. 어디서 나한테 장난을 쳐? 너는 태명이 뭐야? 너까지 합쳐서 7의 자식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놈도 정말 대단하지.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잖아? 의사 되더니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렸네. 나는 본처인데 너는 7번째 척밖에 안 되는 존재네? 가지고 놀기 위한 놀이개에 불과한 존재. 정말 한심하다. 의사라고 침 질질 흘리며 달려들더니 결국 너의 인생도 별것 없는 것 같다. 너 위에 있는 첩들이랑 싸워서 내 자리를 꼭 차지하길 바래. 그럼 나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인생 잘 만들어 보렴. 그 여자는 테이블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던 저를 밀치고 어디론가 미친 듯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칠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남편은 의사의 타이틀을 이용해 주변에 꼬이는 여자를 쳐내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가 점점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터지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들이 준 걸 남편이 기념으로 모아두었는지 이혼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도중 테스트기를 발견하고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앞집 아줌마가 보여주신 사진에서 실장과 다른 얼굴의 여자를 보고 상간녀가 여러 명인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도 병원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며 화를 내시길래 차분하게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온 시모는 그 자리에서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현장을 확인하니 정신 나간 여자가 이성을 잃었는지 메스를 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남편은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구급차가 와서 모두를 응급실로 실어갔지만 남편이 저지른 모든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른 첩들이 줄지어 응급실로 들어왔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병원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제시하면서 친자 포기각서까지 전부 받아내게 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7의 첩들에게
전부 상간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 제가 봐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남편은 난동을 부린 여자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의사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모도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달려온 길은 저를 암흑의 길로 빠뜨렸던 길이었어요. 제가 받은 아픔 전부 돌려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제 아들 재민이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앞으로 재민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빠를 찾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민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최대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위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 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 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2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 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양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